1944년 6월 6일 중대장이 다급하게 해안가 참호로 들어가 전투 준비를 하라고 소리쳤다. 여기는 노르망디 해변인데 연합군이 이쪽으로 올 리가 없는데 말이다. 중대장의 다그침에 무장을 하고 해안가를 바라보았다. 바다엔 안개가 자욱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도 아무 말 없이 앞만 쳐다보고 있다. 굉장히 평화로운 것 같다. 하지만 얼마 뒤 안개가 걷히고 수평선에는 검은 배들이 빼곡히 차 있었다. 해안에 있는 우리의 수보다 저기 떠있는 배의 수가 더 많은 것만 같았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독일이 만든 유럽 요새에 수만 명의 연합군이 들이닥친 44년 6월 6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들어봤던 상륙작전의 상황과 작전의 이면에 벌어졌던 수많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나치에 물든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하며 두 번째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이후 덴마크, 프랑스 등의 많은 유럽 나라를 집어삼키고 이윽고 영국까지 집어삼키려 했죠. 하지만 영국의 막강한 해군과 공군에 의해 독일의 목표는 좌절되었습니다. 영국 침공에 실패한 독일은 이번엔 시선을 동쪽으로 향하는데요. 자신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소련이었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소련으로 핸들을 틀었고 독일군은 당장이라도 모스크바를 먹을 것 같은 기세로 소련군을 격파해 나갔죠. 하지만 상대는 미국의 버금가는 초강대국 소련입니다. 소련은 금세 정신 차리고 독일과 제대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결전의 장소는 스탈린그라드였습니다. 유럽을 제패하고 자신들만의 제국을 건설하려던 독일과 이런 독일의 야욕을 저지할 소련의 자존심이 이곳 스탈린그라드에서 부딪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독일의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출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전쟁 중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이기긴 했지만 일개 전투일 뿐이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소련은 연합국에게 독일을 압박할 유럽의 전선을 만들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당시 연합국은 소련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독일이 장악한 유럽 본토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독일 수뇌부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신경을 쏟고 있을지 병력 배치는 어떻게 해놓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2차 대전의 후반부는 영국의 정보전으로 이어지게 되죠. 당시 독일은 애니그마라는 암호화 기술을 통해 자신들의 통신을 꼭꼭 숨겨두었는데요. 애니그마는 24시간마다 무려 18억 개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 24시간 안에 해독해야 하는 미친 기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주고받는 통신을 가로채기 위해선 이를 기계적으로 순식간에 해독해야만 하는데 애니그마는 사람의 힘이나 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대 최고의 암호기계였죠.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 독일은 애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선 못해도 건물만한 기계를 만들어야 할 거라며 애니그마를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독일 못지않게 미친 국가입니다. 정말 집채만한 기계를 만들어 애니그마를 해독하는데요. 물론 영국이 정말 이 미친 짓을 했을 거라고 독일은 생각지도 않았기에 영국은 이제 독일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이 손에 얻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 독일은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것에만 집중했지 남의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간간히 적국으로 스파이를 보내긴 했지만 간단하고 짧은 훈련만 수료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굉장히 발달된 정보부를 가진 국가입니다. 독일의 이런 허접한 첩보 기술을 영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게 독일의 정보원을 잡고 처형하고를 반복하던 중 영국은 이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보고자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중간첩입니다. 그렇게 더블크로스 작전이 시행되는데요. 짧은 훈련과 엉성한 교육으로 영국으로 파견한 독일 스파이가 자국을 위해 자결할 마음이 없으니 이들을 포섭해 독일로 엉뚱한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부 틀린 정보만 전달하면 독일이 의심할 것을 알고 있으니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교묘히 섞어 독일로 보냈죠. 독일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정보원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제 애니그마도 해독해 독일의 정보도 빼오고 독일에는 교묘히 틀린 정보를 흘려 독일이 오해하게 만들었으니 연합군이 유럽으로 들어갈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럼 어디로 상륙해야 독일의 허를 찌를 수 있을까요? 당시 독일 역시 연합국이 상륙해 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엔 연합국이 상륙했고 지중해 북아프리카를 넘겨주었으니 마지막으로 프랑스 북부 지역에 연합군이 대규모 상륙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죠. 따라서 독일도 상륙 방어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롬멜과 룬트 슈테트 장군을 필두로 영불 해협 구간을 요새화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두 장군이 명령을 받아들이는데 차이가 생겨납니다. 롬멜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며 요새화를 시작하지만 룬트슈테트는 당시 독일의 주요 전선에서 멀어졌으니 이거 그동안 고생했다고 주는 휴가구나 라는 생각에 그냥 놀아버리죠. 따라서 영불 해협 구간 요새화 작업은 롬멜 혼자 진행해야 했습니다. 참호도 만들고 벙커도 짓고 무려 400만 개에 달하는 지뢰도 매설하는데요. 하지만 롬멜이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도 이렇게 긴 해안을 혼자서 작업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연합군이 상륙할 만한 해안에 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했죠. 이때도 영국의 이중 스파이들이 활약하게 됩니다. 영국과 가장 가까운 프랑스 지역인 파드칼레 지역으로 연합군이 상륙할 것이라고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인데요. 파드칼레가 영국과 가장 가까운 프랑스 지역인 건 맞지만 절벽이 많아 상륙 작전에는 다소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한두 명이 아닌 대다수의 첩보원들이 흘리고 다니니 독일은 진짜 여기가 상륙지인가 보다 라며 믿기 시작하죠. 거기다 상륙을 지휘할 장군이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패튼에다가 부대 편제와 이동 경로, 목표 등 거짓 상륙 작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독일로 흘러들어갑니다. 거기다 파드칼레 후방으로 연합군의 폭격까지 이어지며 독일의 심증은 확증이 되었죠. 결국 독일은 상륙 작전을 막아내겠다며 파드칼레 지역으로 18개의 사단과 기갑사단까지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 6월 상륙 작전의 지휘봉을 잡은 아이젠하워 장군은 파도가 낮고 날씨가 좋은 6일을 작전 개시일로 결정합니다. 이날은 연합군이 작전을 개시하기 가장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랜 방어작전으로 지친 롬멜은 휴가를 떠났고 룬트슈테트는 처음부터 별 생각이 없었기에 독일군이 가장 해이해져 있던 날이었습니다. 작전의 시작은 연합군의 공수부대원들이 노르망디 후방으로 들어가 방어선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의 방어선 뒤쪽으로 침투해 적의 증원부대를 차단하고 앞뒤로 독일군을 압박할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6,000척이 넘는 연합군의 함정이 노르망디로 향하는데요. 당시 독일군의 상황은 노르망디에 겨우 3개 사단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롬멜이 미리 준비해둔 방어시설에 병력이 빠르게 배치되었고 상륙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동시에 롬멜은 바로 휴가에서 복귀하고 룬트슈테트는 히틀러에게 전화를 걸어 상륙이 시작되었으니 기갑 병력을 빠르게 노르망디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오전 10시까지 자야 했기에 차마 깨우지 못했고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기갑 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노르망디로 상륙할 것으로 생각지도 못한 독일은 별다른 저항 한번 못해보고 해안까지 연합군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골드, 주노, 소드, 유타, 오마하 총 5개의 해변에 연합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이 중 4개의 해변에선 문제없이 상륙에 성공했지만 오마하 해변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오마하 해변은 상륙 지점과 독일군 방어시설의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아무 엄폐물도 없었으며 독일군의 진지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연합군은 상륙 후 맨몸으로 드넓은 모래사장을 가로질러야 했고 이런 해변에서 독일군은 침착하게 연합군에 대응했습니다. 독일군은 히틀러의 전기톱에서 불을 뿜어내며 상륙군을 저지하는데 십자포와 교차사격이라고 불리는 사격법으로 연합군을 도륙내기 시작합니다. 교차사격이란 기관총 등의 화기를 2명 이상의 사수가 교차해서 사격하는 방법으로 일명 킬존을 형성하며 돌격하는 적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사격법입니다. 상륙하는 연합군이 굉장히 많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해안은 더욱 붉어질 뿐이었습니다. 상륙선의 문이 열리자마자 총탄이 들이닥치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오마하 해변은 핏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마하의 독일군이 아무리 격렬하게 저항해도 하나의 해변에서만 저지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지 상륙작전을 막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4개의 해변은 이미 연합군이 성공적으로 상륙했고 근처 멀베리 항구를 이용해 보급품과 전차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후방으로 투입된 공수부대까지 독일군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오마하 해변 가까이 구축함 하나가 오더니 상륙을 지원하기 위해 함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오마하 해변을 방어하던 독일군은 점점 조여오는 연합군과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이윽고 독일의 해안 방어 진지는 파괴되고 오마하 해변까지 연합군의 상륙을 허용하고 맙니다. 연합군은 이 과정에서 4,600여 명이 전사했고 이 중 2,000명 이상이 오마하 해변에서만 산화하게 됩니다. 그만큼 오마하는 끔찍한 장소였죠. 그렇게 상륙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3주라는 시간 동안 노르망디를 통해 엄청난 수의 병력과 물자가 들어옵니다. 156만 명의 병력과 30만 대 이상의 차량 그리고 50만 톤의 보급품이 안전하게 유럽 본토에 도달합니다. 소련과 치열하게 싸우던 독일의 반대편에 몰아낼 수 없는 수준의 병력이 밀고 들어온 셈입니다. 이후 독일은 서쪽으로는 연합군을 동쪽으로는 소련을 함께 상대하다 베를린이 함락되고 결국 자멸하게 되죠.
우리가 여태 보고 들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엄청난 전략과 무기들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작전이 무너지지 않게 바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정보전이었는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더 자세한 이야기나 앞뒤의 전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식스토리의 제2차 세계대전 콘텐츠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상륙작전,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날을 살펴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